피로 물든 방 안 없어진 매트리스. 그런데 범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 강남 오피스텔 살인 사건. 2005년 8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침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신고 내용은 자신은 칼에 찔렸고 친구는 이미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즉시 출동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피스텔 현관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다. 피냄새 때문이다. 어지간한 양으로는 냄새조차 나지 않는 것이 혈액이지만 경찰들이 오피스텔 안에 도착했을 땐 방 안엔 숨이 막힐 정도로 피냄새가 진동했다 한다. 사망자는 오피스텔의 주인 30세 미선양. 경찰 112에 신고한 이는 미선양의 친구 혜진양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신고자 혜진양은 등에 칼이 5차례 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오피스텔 주인 미선양은 칼에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들은 미선양과 혜진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서둘러 현장을 조사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는 기괴한 점이 있었다. 사망한 미선양이 누워있던 매트리스는 피로 물들어 있었으나 피냄새가 진동했던 오피스텔 바닥에는 그 어떠한 피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혈액 흔적이나 그 흔한 머리카락 한 올까지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피로 물든 매트리스 정중앙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었다. 범인은 미선양을 살해하고 매트리스의 한가운데를 도려내 가져간 것이다. 과연 그날 이 오피스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사망한 미선양은 양손과 양다리가 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사인은 경부압박질 식사, 목이 강하게 졸려 사망한 것이다. 경찰들은 현장을 정밀 감식을 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범인의 채모나 체액이 현장에 분명히 남아있을 거란 확신이었다. 경찰들은 아예 피로 물든 매트리스 전체를 밀봉해 트럭에 실은 후 국가수로 보냈다. 오피스텔 바닥은 깨끗했다. 지문, 채모,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 범인은 미선양을 살해 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현장을 청소한 것이다. 사방으로 튄 피를 닦아내고 지문과 채모를 이 정도로 깨끗이 청소했을 정도면 최소 2시간 가까이 범인은 살해 현장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했다. 경찰은 부족한 현장 단서를 뒤로하고 오피스텔 주변인 조사를 시작했다. CCTV 확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시각 전후로 외부인의 출입이 전혀 없었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이웃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이웃들을 상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다. 오피스텔은 총 18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가 수사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때 마침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목격자는 사건이 발생한 강남 오피스텔 408호의 옆집인 407호에 거주하는 남자였다. 407호 남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경찰에게 먼저 다가와 그날의 이야기를 했다. 여성이 거주하는 408호에 사건 당일 수상한 남자를 봤으며 그 남자는 30대 초반의 얼굴에 키는 약 170 정도,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르마의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경찰은 바로 옆집 남자가 알려준 범인의 몽타주를 기준으로 오피스텔 남자들을 추려나갔다. 먼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남자 중 성폭행 등 비슷한 전과가 있는 자부터 추려나갔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남자 중 강도나 강간의 전과가 있는 남자는 모두 3명이었다. 경찰은 이 3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모두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있었다. 일단 이 3명의 남자들의 DNA를 채취했으나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그러던 와중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친구 혜진양의 몸이 조금 회복되어 그날의 살인사건 현장을 증언한다. 경찰이 누가 어떻게 미선양을 죽였는지 묻자 혜진양은 공포에 질린 채 경찰에게 진술한다. 자다가 인기척을 느꼈겠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살인자는 나는 죽은 줄 알고 침대 옆으로 밀어놨으며 옆에서 자고 있는 미선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했습니다. 3번 정도 성폭행 후 축 늘어진 미선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양은 경찰에게 결정적인 진술을 한다. 너무 무서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범인이 나간 후 바로 옆집에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도어락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진양의 말을 들은 경찰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혜진양의 마지막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바로 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범인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범인은 경찰에게 그날 범인을 목격했다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옆집 407호 남자였다. 경찰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옆집 407호 남자가 경찰에게 사건 당일 봤다며 알려준 범인의 모습인 30대 초반의 얼굴에 키는 약 170 정도,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르마는 바로 옆집 407호 남자 본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범인인 407호 남자는 경찰에게 대담히 다가와 묻지도 않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옆집 407호 남자를 조사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현철, 나이는 28세, 키는 170 정도의 2대8의 깔끔한 헤어스타일인 그는 현재 무직인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말솜씨가 좋았던 김현철은 경찰 수사관의 추궁에 끝까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며 자신이 범인이면 왜 경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알리겠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바로 국과수의 통째로 보냈던 사건 현장에 피로 물든 매트리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범인은 미선양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그 후 범인은 매트리스의 가운데를 칼로 도련해 가져갔다. 범인이 매트리스 가운데를 도련해 가져간 이유는 가운데 묻은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이다. 국과수는 없어진 매트리스의 아래 부분에서 극소량의 정액을 검출했다. 정액의 DNA는 옆집 407호 남자 김현철의 DNA와 동일했다. 경찰은 김현철을 체포하기 위해 김현철에게 범인 얼굴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나자고 했다. 의심이 많은 김현철은 경찰의 만남 제안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작전을 바꿔 김현철에게 술이나 한잔하자며 술집으로 그를 불러냈다. 그리고 체포에 성공한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철은 1년 넘게 옆집 여자를 은밀히 지켜봤다고 했다. 살인사건 당일 옆집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지 않자 여자가 잠에 들기를 기다린 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예상과 다르게 여자가 2명이었다고 한다. 바로 미선양과 친구 혜진양이었다. 김현철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바로 혜진양의 등을 수차례 찔렀다고 했다. 피가 흐르는 혜진양을 침대 벽 쪽으로 밀어놓고는 자신의 목적인 미선양을 침대 가운데로 끌고 와 3차례 성폭행했다고 했다. 그 후 그는 무려 1시간 반 동안 집안을 청소한다. 혹시 모를 바닥에 떨어져 있을 자신의 채모를 제거하기 위해 테이프를 뒤로 말아 바닥을 밀었으며 화장실의 수건으로 바닥의 혈흔 및 지문을 닦아냈다. 정액이 묻어있을지도 모를 침대의 매트리스는 칼로 도련해 가져왔다고 했다. 김현철은 범행 다음 날 살인에 쓰였던 칼과 방바닥을 청소한 피 묻은 수건, 도려낸 매트리스를 등산용 가방에 넣은 후 한강에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경찰을 만나 자신이 범인을 봤다며 범인의 얼굴을 경찰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신의 얼굴을 말이다. 범인 김현철은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19년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살해당한 미선양은 같은 해 11월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었다. 우리는 죽은 미선양과 그녀의 가족들이 느꼈을 억울함과 슬픔을 되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